K 자동 환경 적응 시스템, 고산 정상 작동, 능동 방어 완벽. 공중에서 엔진이 멈췄거든요. 중국은 뭐라고 했을까요? 조종사 미숙입니다. 미얀마 전투기 동체에 금이 갔습니다. 급기동만 하면 갈라지는 전투기였죠. 중국은 뭐라고 했을까요? 고온다습한 기후 탓입니다.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저도 공범이라는 겁니다. 저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기술을, 중국이 그걸 망가뜨리는 걸 알면서도 방치했습니다. 30년 후 이집트 사막에서 벌어진 일을 제가 직접 확인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중국 무기는, 러시아 무기는 그런데 한국 무기는 60분을 완주했거든요. 저는 러시아 국립군사기술연구소 수석 연구원 빅토르 쿠즈네초프입니다. 제가 오늘 고백할 러시아와 중국이 30년간 숨긴 부끄러운 진실입니다. 저는 러시아 국립군사기술연구소 수석 연구원 빅토르 쿠즈네초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30년간 숨겨졌던 방산업계의 가장 더러운 비밀을 폭로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2023년 11월 모스크바 크로커스 엑스포 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국제방산 전시회였죠. 저는 러시아 국방부 초청으로 각국 무기를 평가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전시장을 걷다가 한 부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중국 부스였습니다. 규모가 다른 나라의 3배는 최신 전투기와 미사일들이 화려한 조명 아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중국 직원이 큰 소리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엔진은 러시아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 성능은 서방 엔진과 동등하며 가격은 절반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15년간 러시아 국방부에서 엔진 평가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넘긴 기술로는 저런 성능을 절대 구현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저는 전시된 엔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외관은 그럴듯했지만 냉각 시스템 배치가 러시아 설계와 완전히, 연료 분사 노즐 각도도 비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이건 러시아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겉모습만 비슷하게 만든 것이었죠. 중국 부스 곳곳에 러시아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기술, 러시아 설계, 마치 러시아 기술의 후계자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우리 러시아는 소련 붕괴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중국의 일부 기술을 팔았습니다. 동반 성장을 바랐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지금 중국은 그 기술을 제대로 구현하지도 못하면서 마치 완벽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전시장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깜짝 놀랐죠. 리웨이였습니다. 25년 전 모스크바 바우만 기술대학에서 만난 중국 유학생이었습니다. 소련 붕괴 함께 항공 엔진을 연구했던 똑똑한 친구였죠. 졸업 후 연락이 끊겼는데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리웨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나다니 반갑네요. 저는 인사했지만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리웨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전시회에 온다는 걸 알고 일부러 왔어요. 여기서는 곤란합니다. 저녁에 당신 호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리웨이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25년 전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호텔 정보를, 리웨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일입니다. 그날 정확히 10시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웨이가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커튼을 닫았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매우 위험한 내용입니다. 당신도 위험해질 수 저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알아야 합니다. 리웨이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저는 25년간 중국 국영 방산 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까지 올라갔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세상을 그 모든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왜 이걸 제게 주는 겁니까? 당신은 러시아 사람입니다. 리웨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25년 전 당신은 항상 진실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라면 이 진실을 올바르게 사용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30년간 거짓말에 참여했습니다. 작년에 파키스탄 조종사가 우리 엔진 결함으로 추락해서 죽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진실은 엔진이 공중에서 멈췄던 겁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리웨이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입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더 이상 조종사들이 죽지 않도록요. 25년 전 당신은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에게 마지막 교훈을 드립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야 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각국 이름의 폴더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중국 국방부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수출용 무기 성능 차등화, 전략 및 기술 정보 통제 지침이었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문서를 읽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건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들 폭탄이었습니다. USB 속 첫 번째 문서를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중국 국방공업부 극비 빨간 글씨로 최고기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대외 수출용 무기체계 성능 하향 조정 및 기술 정보 차단 표준 지침이었습니다. 문서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중국이 수출하는 모든 무기는 자국용과 다르게 만들어진다는 내용이었죠. 핵심 부품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기술 문서는 중요한 부분을 삭제한 버전으로 주입국이 독자적으로 수리하거나 개량할 수 없도록 설계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품질 관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사기극이었죠.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국가별 계약 현황 및 기술 조작 내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엑셀 47개국이 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각 나라 옆에 계약 금액과 실제 납품 사양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서상 성능과 실제 성능의 차이가 30%에서 50%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건 파키스탄 항목이었습니다. JF-17 전투기 엔진 관련 계약서에는 러시아제 RD-93 엔진을 탑재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RD-93을 복제해서 만든 열등한 버전을 넣었다는 기록이었죠. 출력은 15%, 수명은 40% 짧았습니다. 더 나쁜 건 파키스탄 측에 이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RD-93 엔진은 우리 러시아가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기술을 훔쳐서 열등한 복제품을 그걸 마치 러시아 원본인 것처럼 속여서 팔았던 겁니다. 우리 러시아 기술의 명예가 중국의 사기극에 이용당한 거였죠. 다음 문서를 열었습니다. 태국 잠수함 프로젝트 보고서였습니다. 2017년 태국과 계약한 위안급 잠수함에 관한 여기에도 똑같은 수법이 쓰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독일제 MTU 엔진을 장착한다고 명시되어 중국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독일 엔진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독일 측 승인 없이 재수출 불가능 확인됨. 그러나 계약 체결에는 문제 없음. 추후 중국산 CHD-622 엔진으로 대체 예정. 태국 측 사전 통보 불필요. 저는 그 문장을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태국 측 사전 통보 불필요라니요. 처음부터 속일 계획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계약금을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그때 가서 중국산 엔진을 쓰라고 압박하겠다는 전략이었죠.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라 사기였습니다. 미얀마 폴더를 열었습니다. JF-17 전투기 납품
여기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체 구조 결함 보고서라는 문서였습니다. 중국 내부 테스트에서 이미 문제가 발견됐다는 기록이었죠. 급기동 시 동체 프레임의 응력이 집중되어 균열 발생 위험 있음. 설계 보완 필요. 하지만 미얀마에 납품된 버전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문서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설계 변경 시 비용 증가 및 납기 지연 우려. 현 상태로 납품 후 사용 제한 조치 권고. 사용 제한 조치라니요. 전투기를 팔면서 급기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럼 그게 무슨 전투기입니까? 저는 모니터를 끄고 싶었지만 계속 읽어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요르단 폴더에는 CH-4 무인기 관련 문서가 있었습니다. 엔진 신뢰성 문제, 중국 내부 테스트에서 장시간 비행 시 엔진 정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100시간 비행 기준 엔진 정지 확률 12%. 원인 미상. 추가 연구 필요. 하지만 요르단에는 이 사실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홍보 자료에는 미국 프레데터, 드론과 동등한 신뢰성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USB에 든 문서를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수백 개의 그리고 모든 계약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홍보 자료에는 최고 성능이라고 실제로는 결함투성이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사용자 미숙이라고 환경 탓을 절대 자기네 설계 결함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문서가 특히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객 불만 대응 매뉴얼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건 중국 방산업체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고객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라는 상세한 가이드였습니다. 기술적 용어를 사용하여 고객의 이해 수준이 부족함을 암시한다. 유사 사례를 들며 환경적 요인임을 강조한다. 매뉴얼 미준수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래도 불만이 지속되면 부품 교체를 제한하되 최대한 지연시킨다. 설계 결함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고객을 속이는 매뉴얼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였죠. 그리고 이 매뉴얼은 실제로 전 세계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공군이 레이더 문제를 제기했을 미얀마가 동체 균열을 보고했을 요르단이 엔진 정지를 항의했을 중국은 매번 이 매뉴얼대로 대응했던 겁니다. 새벽 4시가 됐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문서들이 의미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중국은 30년간 전 세계를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를 쳐왔다는 그리고 그 사기의 희생자는 수십 개국에 달한다는 더 나쁜 건 이 사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모스크바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리웨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25년간 이 거짓말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가 죽은 그는 결심했다고 했죠. 이제 저도 결심해야 했습니다. 이 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문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USB에 든 기록들은 중국 내부의 계획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실제 피해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중국 무기를 산 나라들이 정말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직접 들어야 했죠. 저는 지난 15년간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각국 무관들과 관계를 맺어왔거든요.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 공군 출신 퇴역 장성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는 제 오랜 솔직한 사람이었죠. 무슨 일인가?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JF-17 전투기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 운용 경험이 어떤지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네 왜 그걸 묻나? 알고 싶습니다. 진실을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네. 하지만 자네니까 말하지. JF-17은 전시용으로는 훌륭하네.
멀리서 보면 스펙도 그럴듯하지. 하지만 실전에서는 악몽이야. 데이터 링크가 수시로 끊기네. 현대 비행 중에 갑자기 통신이 두절되는 거야. 조종사들은 그걸 혼자 싸우는 전투기라고 부르지. 더 심각한 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레이더 일세. 탐지거리가 사양서에 적힌 것보다 30%는 짧아. 그리고 전자전 환경에서는 거의 먹통이 되네. 적기가 전파방에만 걸면 화면이 새하얗게 되는 거야. 현대 공중전에서 눈먼 전투기가 무슨 소용인가? 중국 측 반응은 어땠습니까? 항상 똑같지. 조종사 훈련이 매뉴얼대로 안, 환경이 특수하다. 절대 자기네 설계 문제는 인정 안 하네. 부품 교체를 요청하면 몇 달씩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아. 우리 공군은 결국 JF-17을 주력에서 빼고 있네. 겉으로는 주력기라고 정작 중요한 임무에는 투입을 꺼리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메모했습니다. 파키스탄 데이터 링크 레이더 중국 측 책임 회피. USB 문서에 적힌 내용이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미얀마 공군 관계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제가 3년 전 모스크바에서 만난 적 있는 정비 책임자였습니다. 반갑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JF-17 운용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재앙이지요. 급기동 훈련을 하다가 동체 금이 간 기체가 3대나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조종사들이 너무 과격하게 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구조 검사를 해보니 프레임 용접 부위에 응력이 집중되더군요. 설계 자체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중국 측에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미얀마의 고온 다습한 기후 때문이래요. 금속, 피로가 빨리 온다고요. 그럼 열대 국가는 전투기를 쓰지 말라는 겁니까? 저희가 따지니까 이번엔 조종사들이 급기동을 너무 자주 한다고 하더군요. 전투기가 급기동을 못하면 그게 무슨 전투기입니까? 수리는 해뒀습니까? 부품은 보내줬습니다. 6개월 걸렸지만요. 그런데 근본적인 설계 변경은 없었어요. 그냥 같은 부품으로 교체만 했죠. 결국 우리 공군은 JF-17의 급기동을 제한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경사 각도, 속도, 가속도 제한. 전투기인데 전투 기동을 못하게 된 겁니다. 저는 또 메모했습니다. 미얀마 동체 급기동 설계 결함 미해결.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요르단 무인기 운용부대에도 연락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GH-4드론 12대를 1년 사이에 3대가 추락했다고 했습니다. 엔진이 비행 중에 멈췄다는 겁니다. 임무 수행 중에 갑자기 출력이 떨어지면서 통제불능 상태가 결국 지상에 충돌했다고 했죠. 중국 기술자를 불렀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왔습니다. 3개월 후에요. 와서는 엔진을 분해해 보더니 연료 필터에 이물질이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정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뉴얼대로 정확히 했어요. 나중에 독자적으로 조사해보니 연료 펌프 설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온에서 압력이 불안정해지는 거였죠. 중동 환경에는 맞지 않는 설계였던 겁니다. 다른 드론들은요? 아직 운용 중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작전에는 안 씁니다. 믿을 수가 없거든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비싼 돈 주고 산 무인기를 창고에 세워두는 셈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15개국 관계자들과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홍보는 화려한데 실전에서는 작동 안 문제가 생기면 사용자, 부품 공급, 근본 해결책 설계 결함 절대 불인정. 어떤 나라는 중국 무기 가동률이 60%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무기는 85%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어떤 나라는 중국산 레이더가 아군 미사일 유도 시스템을 교란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편 무기가 서로를 방해하는 황당한 상황이었죠.
저는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무기의 문제는 단순한 품질 불량이 아니었습니다. 실전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극한 상황에서의,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중국은 무기를 팔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든 말든 관심이 없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USB 15개국, 구체적인 고장, 중국의 대응 방식.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30년간 전 세계를 상대로 같은 사기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걸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었죠. 외교적 문제가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러시아 기술이 중국의 사기에 이용당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종사들이 죽고 있었습니다. 결함 있는 무기 때문에요. 이건 누군가 말해야 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던 중 저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중국의 사기극에 러시아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었죠. 어쩌면 우리 러시아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1990년대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직후였죠.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국방 예산은, 연구소들은 월급을 못, 최고의 과학자들이 외국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러시아 무기를,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말이죠. 우리는 팔았습니다. S-27 전투기, S-300 미사일, 킬로급 닥치는 대로 팔았습니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중국에 판 무기와 기술이 340억 달러어치였습니다. 당시 러시아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중국이 그 기술을 어떻게 쓸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복제 금지 조항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확인하지 않았죠. 돈만 받으면 됐으니까요. 그리고 중국은 우리가 준 기술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저는 옛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1990년대 수호이 설계국에서 일했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업계 소식에 밝은 사람이었죠. 90년대 S-27 중국 수출권 기억하나?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인생 최악의 프로젝트였어. 왜 그렇게 말하나? 우리는 중국 기술자들을 훈련시켰네. 설계 도면도, 제조 공정도 가르쳤지. 계약서에는 200대만 생산한다고 되어 있었어. 그런데 지금 중국이 만든 S-27 복제품이 몇 대인지 아나? 500대가 넘어. J-11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죠. 맞네. 우리 S-27을 그대로 베낀 거야. 처음에는 부품을 우리한테서 사갔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사더군. 자기들이 다 만들 수 있게 된 거지. 우리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네. 중국은 이건 독자 개발이라고 우겼어. 성능은 어떻던가? 세르게이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형편없지. 엔진 출력이 우리 원본보다 30% 낮아. 레이더 탐지 거리도, 기체 수명도 절반밖에 안 돼. 중국은 겉모습만 베꼈을 뿐 핵심 기술은 이해하지 못한 거야.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네. 무슨 말인가? 중국이 그 열등한 복제품을 제3국에 팔기 시작한 거야. 러시아 기술이라고 홍보하면서 말이지. 우리 S-27의 명예가 중국산 짝퉁 때문에 바닥에 떨어진 거야. 어떤 나라에서는 러시아 전투기가 별로라는 인식이 생겼어. 실제로는 중국산 복제품이 형편없었는데도 말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의 사기극은 러시아의 무책임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팔았지만 그 후를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복제하는 걸 알면서도 방치했죠. 당장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넘긴 기술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항공 엔진, 레이더, 미사일 유도, 잠수함 소음 감소 기술. 핵심 군사 기술들이었죠. 그리고 중국은 그 기술들을 모두 복제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요. 문제는 중국이 그 열등한 복제품들을 전 세계에 팔았다는 겁니다. 러시아 기술 기반이라고 홍보하면서 말이죠. 실제로는 성능이 원본의 70%밖에 안 되는데도요. 그리고 구매국들은 러시아 기술이 별로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또 다른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모스크바 항공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그는 중국 유학생들을 많이 가르쳤던 사람이었죠. 자네가 가르친 중국 학생들 이야기 좀 하세. 제가 말했습니다. 똑똑한 학생들이었네. 그가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성적도 좋았지.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 뭔가? 그들은 이론보다 실용에 관심이 많았네. 어떻게 작동하는지보다 어떻게 만드는지에 집중했지. 설계 철학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제조 방법을 외우려 했어. 그게 문제였나?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그들은 빨리 복제할 수는 있었어. 하지만 개선할 능력은 없었지. 왜 그렇게 설계됐는지 이해 못, 문제가 생겨도 해결 못하는 거야. 그냥 똑같이 만들 뿐이지. 지금 중국 무기들이 그 모습이군요. 니콜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겉모습은 그럴듯해. 하지만 극한 상황에서는 작동 안 해. 왜냐하면 그들은 왜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 못했으니까. 그냥 러시아 설계를 베꼈을 뿐이지. 그리고 베끼는 과정에서 미세한 그 오차들이 쌓여서 치명적인 결함이 된 거야.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중국의 문제는 단순히 기술력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이해의 부재였죠. 그들은 러시아가 그 무기를 만들면서 겪은 시행착오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실전 데이터도 극한 환경 테스트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냥 빨리 만들어서 팔았을 뿐이었죠. 그리고 우리 러시아는 그걸 알면서도 방치했습니다. 중국이 복제하는 걸 알았지만 돈이 필요했으니까 눈 감아줬습니다. 중국이 열등한 복제품을 팔아도 우리 평판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게 러시아의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겨울하늘이 회색빛이었습니다. 소련 붕괴 후 러시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기술을 팔아먹었습니다. 새로운 개발은 거의 품질 관리도 엉망이 세계 시장에서 점점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러시아 기술을 베껴서 싸게 팔았습니다. 품질은 형편없었지만 가격이 저렴했으니까 팔렸습니다. 그리고 구매국들이 실망하면 또 다른 나라에 팔았습니다. 30년간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사기극을 폭로하려면 러시아의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는 거요. 우리가 무책임하게 중국이 그걸 악용하는 걸 방치했다는 거요. 이건 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사람으로서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는 건 고통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었습니다. 중국의 실패와 러시아의 책임을 정리하고 나니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어디에 있는가? 중국 또한 러시아도 예전 같지 도대체 어느 나라 무기를 믿어야 하는가? 저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방산 뉴스를 찾아봤죠. 그러다가 한 기사에서 멈췄습니다. 2023년 한국과 역사상 최대 규모 방산 계약 체결. 총액 140억 달러. K 전차 K9 자주포 607 FA50 경공격기 48대.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이라고요? 140억 달러요? 폴란드는 나토, 유럽의 군사 강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산다고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기억은 1990년대에 멈춰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러시아 무기를 사러 오던 나라였죠. T-80U 전차를 BMP 장갑차 기술을 배워갔습니다. 한국 장교들이 모스크바에 와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하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한다고요? 30년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저는 한국 방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155mm 자주포였습니다. 48개국이 운용하고 수출 계약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죠. K2 전차는 최신 능동 방어 체계와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춘 첨단 전차였습니다. KF-21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였고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독자 개발이라고요? 30년 전만 해도 러시아 기술을 배우던 나라가 이제는 독자 개발을 한다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기술을 중국처럼 복제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K9 자주포의 개발 과정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K9는 1990년대부터 20년에 걸쳐 개발됐습니다. 독일 기술을 핵심 시스템은 한국이 독자 개발했습니다. 자동 장전, 사격 통제 자체 모두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실전 검증이었습니다. K9는 한국군이 수십 년간 운용하면서 개선해온 무기였습니다. 한반도의 험난한 영하 20도 겨울과 영상 35도 여름을 견디며 테스트됐습니다. 이건 중국처럼 빨리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무기였던 겁니다. 저는 또 다른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집트 사막 테스트 보고서였습니다. 2019년 이집트가 새 자주포 도입을 위해 여러 나라 제품을 동시에 테스트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자주포가 같은 조건에서 비교됐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테스트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섭씨 51도 사막에서 60분간 연속 엔진을 끄지 이동하면서 쏘는 방식이었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 자주포는 30분 만에 엔진이 과열됐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사막의 고온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포신도 과열되면서 명중률이 급격히 떨어졌고요. 러시아 자주포는 45분까지 버텼습니다. 중국보다는 나았지만 60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K9는 60분을 완주했습니다. 엔진도 멈추지, 사격도 중단되지, 명중률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유지됐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싶었거든요. 보고서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 K9의 비밀은 냉각 시스템 설계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극한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했다고 합니다. 한반도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습니다. 그래서 양쪽 극단 온도에서 모두 작동하도록 만든 거죠. 사막의 고온은 한국 입장에서 이미 계산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러시아 자주포 결과를 보며 씁쓸했습니다. 우리 러시아 무기가 한국보다 못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는 결국 한국 K9 추가 주문까지 했습니다. 다음으로 페루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2021년 페루는 안데스 산맥 고산지대에서 전차 테스트를 했습니다. 해발 4200m였죠.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엔진 출력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중국 전차는 고도 3000m를 넘어가면서 출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연소가 제대로 안 된 거죠. 4200m에서는 거의 기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K 전차는 정상 출력을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기술 문서를 찾아봤습니다. K 전차는 고산 환경에 맞게 엔진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연료 분사량과 공기 흡입량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이건 고도의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거든요. 30년 전 한국은 러시아 기술을 배우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러시아를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사막 고산 테스트에서도 한국이 이겼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 수출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2023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였습니다. 세계 9위였죠. 주요 수출국을 보니 말레이시아 등이었습니다. 선진국도 있고 개발도상국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재구매율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산 나라들이 추가 주문을 하는 비율이 90%가 넘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수치였죠. 중국 무기 재구매율이 30%도 안 되는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아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30년 만에 기술 수입국에서 수출 강국이 된 비결이 뭘까요? 중국처럼 복제한 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갖추게 된 걸까요? 저는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죠. 저는 한국 무기를 운용하는 나라들에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집트 육군 테스트 센터 책임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제가 5년 전 국제 방산 컨퍼런스에서 만난 적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갑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했나요? K9 자주포 사막 테스트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식 보고서를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 테스트 말인가요? 우리 센터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테스트였지요. 솔직히 한국 무기가 그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습니까? 저는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선 냉각 시스템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섭씨 51도에서 60분간 연속 사격하면 엔진과 포신이 엄청나게 뜨거워집니다. 중국 자주포는 30분 만에 엔진 온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어요. 경고등이 켜지고 자동으로 출력이 제한됐죠. 러시아 제품도 45분쯤에 비슷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 K9요. 60분 내내 온도가 안전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엔진, 변속기, 포신 온도 모두 정상이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한국 기술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반도 환경을 설명하더군요. 여름에는 35도가 넘고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극한 온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명중률은 어땠습니까? 그게 더 놀라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포신이 뜨거워지면 금속이 팽창하면서 탄도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명중률이 떨어지죠. 중국 자주포는 처음 10분은 괜찮았는데 20분 지나니까 오차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러시아 제품도 비슷했고요. 그런데 K9는 60분 내내 오차가 2m 이내였습니다.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똑같은 정확도였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포신 냉각과 사격 통제 시스템입니다. K9는 사격 후 자동으로 포신을 냉각시키는 시스템이 있어요. 한국 무기는 약속한 대로 작동합니다. 홍보 자료와 실제 성능이 일치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많은 나라 무기들이 카탈로그에는 멋있는데 실전에서는 실망스럽거든요. 저는 통화를 끝내고 메모했습니다. 극한 환경 대응, 자동 냉각 및 보정, 약속과 실제 일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페루 국방부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안데스 고산 테스트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테스트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해발 4200m는 산소 농도가 평지의 60%밖에 안 됩니다. 일반 차량도 힘들어하는 환경이죠. 중국 전차는 어땠습니까? 3000m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올라가니까 출력이 급격히 떨어지더군요. 엔진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4200m에서는 거의 정상 출력의 40%밖에 안 나왔습니다. 경사로를 오르는데 너무 느려서 실전에서는 쓸 수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K는요. 놀라웠습니다. 출력 저하가 5% 미만이었어요. 4200m에서도 평지처럼 달렸습니다. 경사 65도, 비탈도 문제없이 올라갔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엔진 제어 시스템을 보여주더군요. 어떤 시스템입니까? K는 고도 센서가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공기 흡입량도 자동으로 조정하고요. 엔진이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엔진이 아니라 지능형 시스템이에요. 다른 기능도 테스트했습니까? 능동방어 체계도 테스트했습니다. 모의 미사일을 발사해서 자동 요격 시스템을 확인했죠. 고산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했습니다. 승무원이 개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페루의 선택은요? 당연히 K입니다. 안데스 산맥은 우리 국토의 절반이에요. 고산에서 작동 안 하는 전차는 우리한테 소용없습니다. K는 우리 환경에 완벽하게 맞았어요. 저는 또 메모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특징이 명확해졌습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말레이시아 사례도 조사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중국의 강한 압박을 받으면서도 결국 한국을 선택한 나라였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미얀마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미얀마는 우리 이웃 나라입니다. 그들이 중국 무기를 사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전투기 동체 금이 레이더가 급기동을 못하는 전투기.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국 측 압박은요, 심했습니다. 가격 할인도 금융 지원도 약속했어요. 외교적 압력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싼 게 비싼 거다라는 교훈을 미얀마에서 배웠으니까요. 한국 무기의 장점은 뭐였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그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실전 검증입니다. 한국군이 수십 년간 직접 쓰는 무기예요. 전시용이 아니라 실전용입니다. 서방 무기 체계와 호환됩니다. 우리는 나토 파트너 국가라서 이게 중요해요. 사후 지원이 빠릅니다. 한국 업체들은 문제가 생기면 즉각 대응합니다. 저는 며칠간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극한 환경에서 약속과 실제가 사후 지원이 훌륭하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술의 비밀은 화려함이 아니라 신뢰성이었습니다. 겉모습을 꾸미는 게 아니라 속을 채운 겁니다. 빨리 만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만든 거였죠. 그리고 그게 세계 시장에서 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나니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30년 전 러시아에서 기술을 배우던 나라가 어떻게 러시아를 넘어선 걸까? 저는 1990년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기록 보관소에 한국과의 거래 내역이 남아 있었죠. 1995년 T-82 전차 33대 구매, 1996년 BMP-3 보병 전투차 기술 도입 협상, 1997년 한국 육군 장교단 모스크바 전차 설계 기술 연수. 저는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1997년 저는 쿠빈카 전차 시험장에서 한국 장교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겸손했습니다. T-82를 보면서 러시아 기술이 대단하다고 칭찬했죠. 당시 저희 러시아 기술자들은 우쭐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에 우리 최신 전차를 파는 거니까요. 우리가 선생이고 그들이 학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주면 고맙게 쓰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2024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전차 대신 한국 K를 샀습니다. 루마니아도 한국 K9를 도입했고요. 심지어 러시아 전통 우방국이었던 이집트마저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러시아 전차가 한국보다 못하다고. T-90은 러시아의 자랑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실전 경험도 있었고요. 그런데 왜 각국이 러시아 대신 한국을 선택하는 걸까? 저는 러시아와 한국의 30년을 비교해봤습니다. 1990년대 소련 붕괴 후 러시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방 예산이 10분의 1로 연구소들은 문을 최고 과학자들이 해외로 떠났습니다. 신규 개발은 거의 기존 무기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처지가 됐죠. 그 30년간 러시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소련 시절 유산을 팔아먹었습니다.
T-71을 업그레이드해서 T-90이라고 Su-27을 개량해서 Su-35라고 팔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건 거의 없었습니다. 혁신이 멈춘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한국은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한국 방산 발전사를 찾아봤습니다. 1990년대 한국은 외국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미국에서 배웠죠. 하지만 단순히 복제하지 않았습니다. 배운 기술을 기반으로 독자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K1 전차는 미국 기술 기반이었습니다. 하지만 K2로 발전하면서 점점 독자, 기술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K2는 국산화율이 95%였습니다. 능동방어, 거의 모든 게 한국 기술이었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저는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의 영광에 기댔습니다. 소련이 위대했으니까 러시아도 위대할 거라고 착각했죠. 기술을 팔면서 그 후를 관리하지 고객이 만족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절박했습니다. 북쪽에 여전히 위협이 자체 방어 능력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술을 배울 때도 진지했습니다. 왜 그렇게 어떤 원리로 근본부터 이해하려 했죠. 그리고 한국은 개선했습니다. 러시아 전차를 보고 장점을 단점도 발견했습니다. 한반도 지형에 맞지 않는 동아시아, 기후에 취약한 그런 걸 찾아서 고쳤습니다. 30년간 끊임없이 개선한 겁니다. 저는 구체적인 예를 찾아봤습니다. T-80U는 영하 40도 시베리아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35도 여름에는 냉각에 문제가 있었죠. 한국은 그걸 발견하고 K를 설계할 때 냉각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여름과 겨울 모두 대응하도록 만든 겁니다. 또 다른 차이도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무기를 팔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객이 문제를 제기하면 부품 공급도 개선 요청은 무시했습니다. 그냥 다음 고객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무기를 판 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객이 만족해야 다음 계약이 온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사후 지원에 엄청난 노력을 쏟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부품은 빨리 고객 피드백을 다음 모델에 반영했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업체 담당자의 인터뷰를 찾아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후발주자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오랜 역사가 브랜드 파워도 약합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품질과 서비스로 승부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실망시키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약을 마지막 계약처럼 대합니다. 저는 그 문장에 충격받았습니다. 모든 계약을 마지막 계약처럼 대한다. 이게 한국의 철학이었습니다. 절박함이 만든 철학이었죠. 반면 러시아는 오만했습니다. 우리가 소련의 우리 기술이 고객은 알아서 오겠지 하고 안일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2023년 한국 방산 수출 170억,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시장에서 거의 퇴출됐습니다. 30년 전 스승이었던 러시아가 이제는 학생이었던 한국에게 추월당한 겁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러시아는 과거에, 한국은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은 겸손하면서도 치열했습니다. 저는 1997년 여름 쿠빈카 전차 시험장을 떠올렸습니다. T-82 앞에서 감탄하던 한국 장교들의 얼굴이 기억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정말 배우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러시아 기술자들은 우쭐한 표정이었죠. 27년이 지난 그 한국 장교들이 만든 나라가 세계 방산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쭐했던 우리 러시아는 뒤처져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역전이었죠.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나니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웨이가 목숨 걸고 넘긴 15개국 테스트 30년 역사, 이 모든 걸 손에 쥐고 있는 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쉬운 선택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USB를 서랍에 자료를 없던 일로 하는 거죠. 제 커리어는 안전할 겁니다. 러시아 정부와 중국 정부 모두를 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30년간 쌓아온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조종사가 죽었습니다. 중국 엔진 결함 때문에요. 미얀마 조종사들은 동체 균열 위험을 안고 비행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드론 운용병들은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무인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였죠. 저는 며칠간 모스크바 아파트에 틀어박혀 고민했습니다. 창밖을 보면 평범한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카페에서 커피를,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저도 그 평화 속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입을 다물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리웨이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귀에 울렸습니다. 25년 전 당신은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야 합니다. 그는 모든 걸 잃을 각오를 하고 제게 진실을 넘겼습니다. 그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러시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오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제가 발견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중국 무기의 각국의 피해, 그리고 대안으로서의 한국. 그는 한참 듣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마음은 이해하네. 하지만 이건 자네가 건드릴 문제가 아니야. 중국은 우리 전략적 지금 상황에서 그들을 자극할 수 없어. 그냥 모른 척하게. 자네 경력을 위해서도 그게 낫네. 하지만 조종사들이 죽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그들 나라 문제야. 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해결할 일이 아니네. 자네 가족 생각도 해야지.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 맞습니다. 제게는 아내와 두 딸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과 러시아 정부를 적으로 돌리면 그들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제가 고민하는, 그리고 제가 직면한 선택. 아내는 한참 듣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세요.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저는 아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신뢰도 있었습니다. 그 신뢰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기로요. 저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건 위험했습니다. 대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죠. 국제 방산, 각국 국방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들. 그들에게 자료를 조금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직접 확인하십시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저 사실을 전할 뿐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다고, 어떤 이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확실하게요. 몇 주 후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나라가 중국과의 계약을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업계에서는 다들 알고 있었죠.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한국 무기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표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뒤에서 자료를 질문에 연결해주는 역할만 했습니다. 리웨이처럼 극적인 희생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진실을 퍼뜨리고 있었죠. 어느 날 저는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내용으로 보아 리웨이인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압니다. 조심하세요. 하지만 멈추지 마세요. 진실은 천천히라도 퍼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리웨이는 어디선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한 사람씩 만나며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극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 무기에 대한 신뢰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 작은 일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모스크바의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겁지 않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극적인 영웅이 되지는 양심을 지켰습니다. 30년 전 한국 장교들이 러시아에서 배울 때 겸손했습니다. 그 겸손함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겸손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오만함이 진실을 지키겠다는 책임감으로요. 리웨이가 저도 제 방식대로 선택했습니다. 침묵하지 않기로요. 극적이지는 않지만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그리고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관심의 시작점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한국의 실력이 증명할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